그렇죠. 그 정도 가격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 부동산 가격 흐름은 이 금리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네. 이게 뭐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뭐냐면요. 네.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 주택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현재 내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이 이자를 갚는 게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안 비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얘가 높을 때, 그러니까 부담이 없을 때 집을 사면은 최고의 기회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데이터인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시면 가장 높았을 때가 2015년 3월달 1분기 71.7로 이때가 대출 끌어다가 서울의 집을 사기 가장 부담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샀으면 어때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좋음이 있고 유의가 있는데 초록색 이상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서울 이게 지역마다 점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이상 되면 좋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좋았냐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한 가을까지, 이때까지는 뭐다? 내가 대출 끌어다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샀으면 그냥 무릎 밑에서 산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릎이 아니라 한 정강 밑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이제 지난 과거에 2008년 3월 달. 요때가 한 40 정도 됐었는데 36 정도 됐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가 이제 좀 부담스러웠죠.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 끌어다가 집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뭐 인간성 데이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듯이 부동산도 금리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소득만 봐서도 안 되고 집값만 봐서도 안 돼요. 이게 다 들어간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너무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난 복잡해. 우리 대표님 하는 얘기 난 데이터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딱 하나 그냥 너무 쉬운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데이터가 뭐냐? 요게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시도 17개 시도에 대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은 어때요? 역사상 가장 안 좋죠. 네. 즉 지금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서울에 집을 사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 근데 이런 시기에 집을 분양을 받고 집을 산다? 너무 부담스러울 때 사는 건데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완전히 V자로 다시 올라온 이후에야 고민을 해야겠네요.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최소한 한 중간 한 50점, 서울 기준으로 50점이라도 돼야죠. 그렇죠. 그냥 50점이면은 내 집 마련이니까 그러면 한 허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허리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 그냥 살게.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허리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어깨 이상이잖아요. 지금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어깨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조금 느립니다. 이거는 분기 데이터고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조금 느려요. 네. 하지만 그걸 감안했다 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평균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인내하시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의 안전자산인 줄 알았죠.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은요. 내 집 마련을 잘못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자산. 인생을 송두리째 다 사가버려요. 지금 뭐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지금 영끌에서 20년, 21년에 지금 집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말도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실 거고 내가 한 10년 이상 내가 모아놓은 순자산이 싹 다 날아갔을 겁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최소한 허리 정도에는 사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뭐 무릎 밑에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거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허리가 언제쯤 올까요? 요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허리요? 네. 무릎 밑에가 아니라 허리? 적어도 허리. 허리는 저는 올해 연말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에도 올 수 있다. 올해 한 가을 연말에도 허리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잘하면 무릎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이제 22년 초에 출간한 제 세 번째 책에서는 제가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서울 등 주요 수도권은 27년 정도의 바닥이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27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그리고 26년에서 28년 어느 즈음에 바닥이 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뷰를 작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집필할 당시 21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릴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완만한 하락 패턴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훨씬 더 그렇죠. 금리를 너무 심각하게 올렸잖아요. 네. 가파르게. 그러다 보니까 97년 IMF 때 나타났던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97년 11월 때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완전 박살이 났는데 언제가 바닥을 찍었냐면 99년 한 초중반 정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은 아니고 한 1년 반 조금 넘어서 바닥을 찍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22년 중순 정도부터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한 1년 반이면은 한 24년 초. 그렇죠. 24년 초나 24년 중순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IMF 때보다는 조금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의 바닥은 아마도 빠르면 24년 연말, 그러니까 가을 연말 정도,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한 25년 정도. 네. 그래서 아마도 한 25년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의 이런, 그러니까 25년이 저는 한 14년이나 15년 정도 되는 시기랑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2014년, 15년 그때면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가장 집사기 좋았던 맞아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가장 높았던 네. 좋았던 시기인데 그런 게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다시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24년 연말, 25년 정도가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물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나타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지금 연준에서도 뭐 지금 한 5% 중반대 정도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1% 정도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금리 인상을 해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안 잡히면 제가 전제하는 거는 지금 물가도 이제 잘 잡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에 제가 24년 가을 연말 25년 정도를 얘기한 건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이 안 되고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권 6%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연준 의원도 있잖아요. 네네. 소수지만. 근데 혹시라도 그분들 의견대로 된다라면 이 시기는 아마도 저는 좀 더 바닥 시기는 좀 더 늦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알 수 있는 데이터로 가늠은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뀌는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런 타이밍을 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뭐 이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 연준 미국 사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너무 과하게 올리면서 하는 또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연준에 달려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둔촌주공 같이 네. 뭐 작년 말에 이제 분양한 대단지들 이게 좀 청약 당첨자들이 이제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우려도 컸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번에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대표님은 뭐 이런 대규모 뭐 미분양 사태 이런 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심각하죠. 지금 이제 미분양이 거의 6만 채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면 누가 문제냐면 부동산 관련한 회사들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미 도산한 회사도 있고 그리고 둔촌주공도 계약률이 너무 저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둔촌주공이 진짜 잘 안 된다. 근데 둔촌주공 계약일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3개월짜리 12%짜리 고금리로 7,200억이라는 넘는 돈을 빌렸잖아요. 그걸 갚아야 되는 날이 1월 19일이에요. 만약에 계약이 잘 안 돼서 이걸 못 갚으면은 난리가 날 거다. 그 계약 종료기 다음 날이란 말씀이시죠? 다음 날. 다음 그러니까 계약 종료가 17일이거든요. 네네. 1월 17일. 1월 3일부터. 근데 1월 19일 그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대출을 끌어다가 이걸 또 돌려막기를 하거나. 근데 이거를 못 하게 되면은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대로 원래 1월 3일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알고 아마도 1월 3일날 계약일날 오전에 보니까 너무 아마 한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정책 당국에서도 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한 기업들 문제가 되잖아요.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번 조치는 정말로 발빠르게 잘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대표님께서도 이번 조치는 좀 둔촌주공을 약간 타겟팅한 조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둔촌주공뿐만이 아니라 둔촌주공을 위시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관련 회사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기 앞서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인구 절벽이면 부동산 시장에 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근데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이 줄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울산, 대구, 서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또 뜨거웠던 데가 어디였죠? 서울과 대구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가 보시면 안 줄어드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땠어요? 다 어마어마했죠. 너무 뜨거웠죠. 인구가 빠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물론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뭐 한 20년, 30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먼 얘기고 또 지금은 과학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잠깐 좀 딴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먹으면 25살 젊어지는 건강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내가 못 먹을 뿐이지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조만간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조만간 이제 2020년대 어느 즈음에 본격적으로 안정화돼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예를 들면 한 1000년 걸리는 계산을 얘는 4분 만에 끝내버려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000년 걸리는 걸 4분 만에 끝내버린다. 그럼 이걸 뭐가 되느냐? 신약 개발이나 이 바이오 쪽 있죠.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한다?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0년 걸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이걸 몇 분 만에 끝내버린다? 네. 4분 만에 끝내버린다. 그럼 이런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신약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빨리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15년, 20년 뒤에 뭐 인구줄 이거는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젊고 팔팔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심화돼도 네. 오히려 이게 수명이 확 늘어나면서 그럼요. 네. 왜 안 죽으니까 이제 안 늙으니까. 아니 지금 기술로도 25살을 젊게 만드는 건강 보조제가 나와 있다니 이거를 하버드 박사가 만들었어요. 먹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통화량입니다. 자, 이 통화량 우리는 뭐 인구수 다 필요 없어. 그거는 한국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는 15년, 20년 뒤에 얘기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이거는 기술이 바꿔줄 수도 있어. 우리가 당장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거의 이 파란색 선. 네. 통화량. 돈의 총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자,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죠. 부동산 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은 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이 부동산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부동산은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감싸면서 계속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너무 거품이 심하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럼 가격이 통화량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사야죠. 뭐 인구 줄어도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안 사시면 제가 살게요. 저는 살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영끌 할 거예요. 네. 네, 왜?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본처럼 된다, 인구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은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정말로 현명한 우리 구독자 분이시라면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처럼 된다라는 거는 일본은 부동산이 확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차이는 일단 일본은 이 거품의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프라자 합의 이후로 온갖 이제 주식, 부동산 이제 모든 자산에 엄청난 거품이 꼈고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리고 이거였어요. 뭐냐면 100억짜리를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 얼마 해주는지 알아요? 얼마? 110억을 해줬어요. 오히려 더. 더. 왜? 계속 올라가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일본 도쿄 부동산을 싹 다 팔면 미국 본토를 다 산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리고 그만큼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깍 떨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출해줬던 금융회사들이 후유증이 말도 못하겠죠. 근데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입주물량 부동산을 또 왕창 진 거예요. 떨어지는 와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할 그런 잃어버린 20년이 왔던 거고요. 네. 한국은 그럴 일은 없다. 아, 한국의 거품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네. 그때 90년대 초 일본이랑은 완전 다르다는 아니죠. 예, 지금 거품 많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 연말까지만 빠져도 네. 아마 통화량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 올해는 좀 계속해서 급락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 정도만 돼도 거품은 상당수 많이 빠져서 한 허리 정도 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절벽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거래 절벽은 뭐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 거래량이 심각한 거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다 엄청난 거래 절벽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아파트의 이제 거래량입니다. 전국에. 자, 보시면 지난 요게 이제 2006년부터니까 뭐 20년은 아니지만 거의 20년 가까운 한 17년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네. 언제가 거래량이 제일 작았냐면요. 2008년 11월 달. 금융위기가 한참.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하느니 뭐 주가는 뭐 그냥 반토막 이상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 분위기 안 좋았을 때가 24,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근데 2008년보다 지금은 아파트 숫자가 훨씬 많을까요? 작을까요? 더 많잖아.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지금 11월 달 거래량이 얼마였냐? 15,000건이 나왔습니다. 와. 16,000건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때 금융위기 때가 24,000건인데 거의 10,000건 가까이 차이.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거래량, 코로나 때 터진 이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살만한 사람은 싹 다 영끌해서 다 산 거예요. 네. 싹 다 미래의 가수효까지 싹 다 끌어다가 다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없어요. 원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코로나 버블 때문에 그냥 미래의 가수효까지 싹 다 끌어다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산시장의 버블이 계속됐다. 그러면 더 샀겠죠. 그래도 거래가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주식, 코인, 물가 급등, 호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작은 겁니다. 네. 혹시 느끼지 않으세요? 주변에 맞습니다. 사람들 호주머니가 지금 쫙쫙 쪽쪽 말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사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런 일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잠깐 하다가 거래량 살아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그렇죠. 지금은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이고요. 이게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것, 예를 들어 빌딩 보여드릴게요. 빌딩. 상업 업무용. 자, 빌딩 어때요? 빌딩도 마찬가지. 빌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자, 토지 볼까요? 자, 토지도 지금 11월 달에 38,000건. 네. 거의 역사상 가장 작은 수준이에요, 지금. 저는 몰랐는데 그 네. 코로나 시기에 그 버블 시기에 아파트 거래량만 그렇게 급등했던 게 아니라 토지 거래량도 급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정말로 지금 엄청날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 시장이 너무 왜곡됐었던 거. 그렇죠. 너무 왜곡이 됐었죠. 이거를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느껴지실 텐데 이거를 모든 유형을 제가 다 해볼게요. 이거 지금 토지만 본 거예요. 토지만. 네. 토지도 어때요? 난리 났죠.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모든 유형의 부동산 전체. 이거의 거래대금 볼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 어때요? 2020년 6월 달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게 100억, 1000억, 72조. 2020년 6월 달에만 72조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근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거래량이 터진 2021년 한 가을까지도 이 거래는 거의 유지가 됐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후로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때는 2007년과 대비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땅부터 해가 땅, 아파트, 빌라 모든 부동산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중순에 평균 거래 대금이 이게 한 4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쪼그라들었어요? 1,500.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정부가 지금 뭐 잠깐 지금 뭔가 지금 불시험 태우지가 지금 다시 뭔가 지금 살아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요, 지금. 네.